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구석의 히키남이에요. 오늘 쉬는 날인데 오디오북 한 편 찍어보겠다고 방금 머리 감고 왔습니다. 저번 주가 제 학교 시험 기간이었기 때문에 특히 바쁜 일주일을 보낸 것 같아요. 어떤 수업은 독백 연기를 준비해야 했고, 어떤 수업은 또 노래를 준비해야 했고, 그리고 제일 힘들었던 게 극장론 수업인데 연극 시나리오를 창작하는 그런 수업입니다. 창작이라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다면 제가 창작한 시나리오를 여러분들께 발표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문득 확인을 했는데 구독자가 2,000명이 넘었더라고요. 이렇게 과분한 관심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사는 히키남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셜록 홈즈는요, 보스컴 계곡의 괴사건. 이 사건이 저번에 읽어드렸던 신랑의 정체 바로 다음에 있던 사건입니다. 모두들 듣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하고 싶으신 말은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보스컴 계곡의 괴사건, 코난 도일. 1장, 홈즈의 전보. 여러분, 난 전에 육군 군의관으로 있던 왓슨이란 사람입니다. 난 우연한 기회에 셜록 홈즈와 함께 런던 베이커 거리에 있는 하숙집 2층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홈즈는 정말 대단한 사나이였습니다. 그의 두뇌는 특별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 사소한 일에서 실마리를 잡아 진범을 체포함으로써 경시청이 단념한 오리무중의 사건을 해결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체력이 뛰어나고 펜싱, 권투, 유도 등 스포츠에도 만능이었고 어떤 강적이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한 집에 하숙한 것이 인연이 되어 난 홈즈의 조수로 일하며 붉은 글자의 비밀, 공포의 사 등등 어려운 사건의 해결에 약간의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나는 홈즈의 조수 겸 전속 기록자가 되어 홈즈의 활약상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난 공포의 사 사건을 처리하면서 알게 된 메어리 모스턴 양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해결 후 독신인 홈즈와 헤어져 베이커 거리 하숙집에서 마차로 10분쯤 걸리는 곳에 병원을 개업했습니다. 다행히 병원이 잘 되어 홈즈의 생각도 거의 잊어버린 채 환자를 돌보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6월 어느 날 아침의 일이었습니다. 아내와 마주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가정부가 전보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보낸 사람은 셜록 홈즈이며 전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보게 왔어. 이틀쯤 틈이 없겠나. 보스컴 계곡 사건 조사차 떠나려고 하는데 자네가 동행해 주었으면 좋겠네. 그곳은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다네. 오전 11시 15분 패딩턴 역에서 출발하는 열차를 탈 생각이야. 옆에서 함께 들여다보고 있던 아낸 내 표정을 살피면서 당신 가고 싶어서 좀 있으시죠? 하고 말했습니다. 난 속마음이 드러난 것 같아 약간 겸연쩍었습니다. 그래서 붉어진 얼굴로 아니 사실은 망설이고 있어. 당신을 혼자 두고 가기도 그렇고 또 내 환자들도 하고 변명하였습니다. 그래요? 저에 대해선 염려 마세요. 그리고 환자면 앤스트 로서 씨에게 부탁하면 되죠. 사실 그분이 당신보다 솜씨가 낫거든요. 아니,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난 화가 난 척했습니다. 농담으로 그래 봤어요. 아무 염려 말고 다녀오세요. 이런 기회에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요즘 너무 과로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당신은
명탐정 홈즈 씨의 단짝이잖아요. 그럼 가볼까? 난 이해심 많은 아내에게 고마움을 느끼면서 재빨리 여행용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0분 후, 난 벌써 밖으로 뛰어나와 영업용 마차를 불러 세우고 있었습니다. 패딩턴 역에 도착한 것은 11시 전이었습니다. 홈즈는 벌써 와서 긴 플랫폼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늘 쓰고 다니는 뾰족한 모자에 긴 여행용 외투를 입은 홈즈는 더욱 야위어 보였습니다. 홈즈는 성큼성큼 내게로 다가와서 왓슨, 잘 와주었네. 자네가 곁에 있어주기만 해도 나의 추리 능력은 배로 늘어나거든. 촌뜨기 조수를 상대하고 있으면 짜증만 난단 말이야. 하며 반가워했습니다. 우린 곧 열차에 올랐습니다. 붐비는 시간이 아니었으므로 손님이 몇 명 안 되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났는데도 홈즈는 나를 무시하고 여러 종류의 신문을 사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늘 이런 식이었으므로 난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차창 밖의 경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레딩역을 통과했을 무렵이었습니다. 홈즈는 읽고 있던 신문을 뭉쳐서 커다란 공처럼 만들더니 선반 위로 휙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왓슨, 보스컴 계곡 사건에 대해서 뭔가 예비 지식을 가지고 왔나? 하고 물었습니다. 아니, 전혀. 지난 며칠 동안은 바빠서 신문 볼 틈도 없었다네. 그래? 그게 오히려 다행이구만. 잘못된 예비 지식 따윈 없는 편이 차라리 나으니까 말이야. 신문 기사로 보면 이번 사건은 단순하게 짝이 없어. 그럼 자네가 일부러 갈 필요가 없잖아.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거든, 왓슨. 이건 내 체험인데 단순하게 보이는 사건일수록 해결하기가 힘든 것 같아. 특히 이번 경우에는 죽은 사람의 아들이 의심을 받고 있으니까 말이야. 아니, 그럼 살인사건인가? 사건의 줄거리를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지. 다음은 홈즈가 요약해서 들려준 보스컴 계곡 사건의 내용입니다. 보스컴 골짜기는 히어포드셔 지방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일 가는 지주는 존 터너란 사람인데 그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굉장한 재산을 모아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터너는 커다란 농장을 여러 개 샀는데 그 중 하나인 해즐리 농장을 역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온 찰즈 맥커디란 사람에게 빌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스트레일리아에 있을 때 꽤 친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도 두 사람의 사이는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친구 같아 보였습니다. 맥커디에게는 18살 된 아들이 하나 있었고 터너에게는 같은 나이의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아내를 여윈 채 호라비 생활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웃 사람들과는 별로 왕래가 없었습니다. 제2장 목격자. 며칠 전인 6월 3일 오후 맥커디는 해즐리 농장을 나와 보스컴 늪지 쪽으로 갔습니다. 이 보스컴 늪지는 보스컴 골짜기를 흐르는 내가 넓어져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날 오전 중에 맥커디는 하인을 데리고 로스라는 도시에 갔었는데 거기서 하인에게 오후 3시에 어떤 사람을 만나기로 했으니까 빨리 볼일을 마쳐야 돼 하고 두세 번 되풀이해서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맥커디는 일단 농장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나갔는데 그 길로 영영 돌아오지 못할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해즐리 농장에서 보스컴 늪지까지는 약 400m의 거리입니다. 그 도중에서 맥커디를 본 사람이 2명 있습니다. 한 사람은 동네 할머니이고 또 한 사람은 터너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크로우더입니다. 이 두 사람 모두
맥커디는 혼자 걸어갔습니다. 동행인은 없었습니다. 하고 자신있게 증언하였습니다. 크로우더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증언을 덧붙이고 있는데, 그로부터 몇 분 후에 맥커디의 아들 제임스가 엽총을 들고 빠른 걸음으로 아버지의 뒤를 쫓아 보스컴 늪지 쪽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보스컴 늪지는 울창한 숲속에 있으며 늪가에는 키가 큰 수초와 갈대가 잔뜩 우거져 있어서 낮에도 어둡고 기분이 나쁜 곳인데, 거기서 맥커디의 부자를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목격자는 터너 농장 경비원의 딸인 페이시앤스 모란인데, 그녀는 그날 보스컴 늪지 근처에서 꽃을 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높은 목소리가 들려와 고개를 들어보니 늪가에서 맥커디 부자가 무슨 일 때문인지 심하게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만으로 해결이 안 되었는지 마침내 아버지가 아들을 때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도 지지 않고 팔을 휘둘러 댔습니다. 그 광경이 너무 무서워서 페이시앤스는 애써 꺾은 꽃도 내팽겨치고 집으로 달려가 부모에게 이 사실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맥커디의 아들 제임스가 경비원의 집으로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큰일 났어요! 아버지가 늪가에 죽어있어요! 좀 도와주세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제임스는 엽총도 들고 있지 않았고 모자도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오른쪽 소매 뿌리는 선명한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경비원인 모란이 서둘러 제임스의 뒤를 따라가 보니 과연 보스컴 늪가의 풀밭에 맥커디의 시체가 뒹굴고 있었습니다. 머리에 상처가 난 것으로 보아 무거운 둔기로 여러 번 얻어맞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이나 하듯이 시체로부터 2-3m 떨어진 곳에 제임스의 엽총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증인과 증거가 갖추어져 있으므로 경찰은 제임스를 아버지 살해 용의자로 서슴없이 체포하였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이틀 후인 6월 5일 재판이 열렸는데, 담당 판사도 아들이 범인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홈즈의 이야기를 다 들은 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 것은 너무 분명한 사실이군. 자네가 나설 필요도 없겠는데?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홈즈는 조용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왓슨, 뜻밖에도 눈에 보이는 증거가 틀리는 경우가 많아. 조금만 각도를 달리해서 보면 똑같은 것이라도 전혀 다른 대답이 나오는 수가 흔히 있지. 이번 경우에도 분명히 모든 자료가 아들에게 불리해. 아들은 그런 사건의 범인일 가능성은 아주 많아. 하지만 난 사건의 현장에 나타난 증거와 똑같이 관계자의 직감도 중요시하지. 이번 사건에서도 제임스의 친구들 대부분이 그가 아버지를 죽였을 리가 없다는 거야. 그 중에서도 특히 그런 사실을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은 지주의 외동딸인 터너 양이야. 터너 양은 곧 행동을 개시했어. 왓슨, 자네 혹시 붉은 글자의 비밀 사건 때의 경감을 기억하고 있겠지? 불독 같은 느낌이 드는 레스트레이드 경감 말이군. 붉은 글자의 비밀 사건으로 레스트레이드 경감의 이름은 서부 잉글랜드까지 알려졌어. 그래서 터너 양은 레스트레이드 경감에게 어떻게 해서든 제임스의 누명을 벗겨달라고 전보로 부탁을 했지. 레스트레이드 경감은 곧 조사에 착수했어. 그렇지만 제임스에게 불리한 증거가 너무 많은 것을 알곤 나에게 사건을 넘긴 거야. 에휴, 그 바람에 중년 신사가 아침 식사도 하는 둥 마는 둥 집을 나서가지고 시속 80km의 맹렬한 속도로 서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야. 3장 제임스의 진술. 열차가 목적지에 가까워짐에 따라
난 차차 불안해졌습니다. 홈즈, 아무리 자네라 할지라도 제임스의 무죄를 증명하긴 힘들지 않겠어? 경시청에 경감이 손을 들었으니 말이야. 섣불리 손을 댔다가 자네 명성에 흠이라도 가면 어떡하지? 왓슨, 날 레스트레이드 같은 친구와 똑같이 취급하면 곤란해. 다른 사람들이 무심코 놓쳐버린 사소한 일들에도 난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네. 한번 예를 들어볼까? 난 자네 집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지만 자네 침실엔 창문이 한쪽에만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 자네 말이 맞았어. 어떻게 알았지? 홈즈는 내 얼굴을 가리키면서 웃었습니다. 자네의 면도 자국을 보고 알았어. 자넨 5월에서 9월 사이에 걸쳐서 날씨가 좋은 날에는 일어나자마자 침실의 창문을 열어 젖히고 수염을 깎는 습관이 있어. 이건 내가 자네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안 사실이야.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오른쪽만 깨끗이 깎여 있고 왼쪽은 좀 거칠게 깎여 있구만. 그 이유는 오른쪽은 햇빛이 잘 비쳐서 잘 보이지만 왼쪽은 자네 얼굴이 그늘을 만들어 잘 보이지 않아서 깨끗이 깎을 수가 없었던 거지. 이상과 같은 사실로 침실의 한쪽에만 창문이 있다는 결론을 얻은 거야. 와, 참으로 대단한 관찰과 추이로군. 이래가지고 재채기도 함부로 못하겠어. 하며 난 너털 웃음을 웃었습니다. 그러나 홈즈는 매우 진지했습니다. 난 그 특기를 살려서 신문 기사를 되풀이해서 자세히 읽어보았어. 그 결과 맥커디의 아들을 무죄로 만들 유력한 단서를 한두 가지 잡았지. 뭐? 벌써 단서를 잡았다고? 제임스는 살해 현장에서가 아니라 해절린 농장에 돌아와서 잡혔어. 그때 잡으러 간 경관이 너를 아버지 살해 용의자로 체포하겠다고 말하자 제임스는 이미 각오한 바가 있었는지 한마디도 항의하지 않고 순순히 수갑을 찼다는구만. 그 때문에 재판에서도 폭 불리했다는 거야. 태도로서 무언의 자백을 한 셈이로군. 아니야, 난 그렇게 보지 않아. 그때 제임스가 취한 태도는 걸핏하면 손쉽게 단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을 잡아가는 시골 경찰에 대한 일종의 항의라고 생각해. 그 증거로 판사 앞에선 아버지를 죽인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 뜻밖에도 만만치 않은 청년이구만. 난 아직 제임스를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단정적으로는 말할 수 없겠지만 아무튼 똑똑한 청년이 틀림이 없어. 아버지의 시체를 본 순간엔 당황했겠지만 해절린 농장으로 되돌아왔을 때 어느 정도 냉정을 되찾을 수 있었지. 그리고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 현장을 소녀가 본 줄은 몰랐을 테지만 자기가 사형대로의 최단 거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 그러니까 법정에서 철저하게 싸우려고 경관과 상대하지 않았을 거야. 만일 그가 정말로 아버지를 죽였다면 경관이 체포하러 갔을 때 깜짝 놀란 척하기도 하고 일부러 화도 냈을 거야.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야겠습니다. 쉬다가 읽으니까 혀도 꼬이고 정말 쉽지 않네요. 그리고 가장 힘든 게 지금 대구는 벌써 기온이 37도를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소음이 들어올까봐 이렇게 창문도 닫고 에어컨도 끄고 하니까 정말 더워서 힘드네요. 거실에 에어컨이 있지만 이번 여름에 제 방에도 에어컨을 하나 달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랜만에 저도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고요.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가득하시길. 그럼 오늘도 잘 자요. 그리고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